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애기 젖이라도 물릴 수 있어요. 어미 배고파? 5살 아이가 마른 손으로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들었습니다. 빈 뚝배기 앞에 앉은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남은 조한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그것마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음력 4월, 조선의 봄은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때는 조선왕 조실록 세종 12년 4월의 기록입니다. 경기와 충청, 전라도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나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단 한 줄.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죽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한자로 충군기. 음력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조선의 백성들은 지옥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이미 바닥났고 오래보리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기에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왜 봄이 죽음의 계절이었을까?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백성의 90%가 농사로 살았습니다. 가을 수확으로 1년을 버텨야 했지만 저장 기술은 형편없었습니다. 곡식은 쥐가 갉아먹거나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게다가 세금과 소작료를 내고 나면 자기 몫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농부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5 식구가 먹을 양식이 떨어진 지 보름째였습니다.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지만 그것도 이제 바닥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노모는 기력을 잃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더 참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해 봄의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육 섭취 사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식량난은 극에 달했고 보릿고개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통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크고 작은 기근이 총 240여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그중 심각한 대기근은 37차례. 매번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세종 12년 대기근 때 경기도 한 지역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 몇 배였을 것입니다. 영조 29년 1753년 의뢰대기근 때는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감마마, 백성들이 죽어나가옵니다. 하지만 왕실의 곳간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반가라고 나을 게 없었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진 대지주들은 버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양반들도 보릿고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구걸할 수도 없어서 집안에 숨어 굶다가 온 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평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한 농부의 아내는 산에서 나무를 뜯다가 독초를 먹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독초인 줄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배는 부를 게 아닌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식 셋을 데리고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빨리 끝나니까. 조선왕 조실록 곳곳에는 이런 비극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저버렸다. 길가에는 시신이 즐비하여 묻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기근이 심할 때는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묻을 힘도 관을 만들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개와 까마귀들이 시신을 뜯어먹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10가구 중 6가구가 비었습니다. 죽거나 살 곳을 찾아 떠나거나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충청도의 한 고을 수령이 장계를 올렸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거리를 헤매며 구걸 하나 줄 것이 없사옵니다. 어제 10명이 죽고 오늘 20명이 죽었사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내려온 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알았다. 각 고을에서 알아서 진율하라. 나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국이 다 굶주리는데 어느 고을을 먼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릿고개는 신분도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양반에서 천민까지 조선의 모든 백성이 봄이 오면 떨어야 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봄이 오면 조심해야 한다. 꽃이 피고 새가 울어도 기뻐하지 마라. 봄은 죽음의 계절이니라. 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도 보릿고개를 겪으며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보릿고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한 여인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바구니 하나, 허리를 굽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보릿고개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나무 껍질이었습니다. 느릅나무 껍질, 소나무 속껍질, 상수리나무 껍질, 겉껍질을 벗기고 안쪽에 부드러운 속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이것을 물에 불려 떫은 맛을 우려낸 뒤 절구에 찌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 죽은 영양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기력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놈의 나무 껍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한 농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나무 껍질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배는 볼록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영양실조의 증상이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였습니다. 칡뿌리가 가장 귀했습니다. 칡뿌리를 캐서 물에 불린 뒤 지식여 녹말을 추출했습니다. 이것으로 칡죽을 쓰면 그나마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칡뿌리는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산 전체를 뒤져도 몇 뿌리 건지기 힘들었습니다. 고사리, 고비, 도라지, 더덕. 산나물이라면 닥치는 대로 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귀한 대접을 받을 산나물들이었지만 이때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백성들에게 파헤쳐졌습니다. 세종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 구왕차료라는 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144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 414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산과 들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들을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세종의 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국을 돌며 식용 가능한 식물들을 조사했습니다. 독성 유무를 확인하고 조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엮어 각 고을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백성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책은 주로 관아에 비치되었고 양반들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이 풀은 먹어도 되지만 저 풀은 독이 있다. 절대 먹지 마라.
평생을 살며 터득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마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울며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산에 올라 풀을 캤습니다. 문제는 독초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독초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배를 채우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나리와 비슷하게 생긴 동미나리, 더덕과 비슷한 독초. 백성들은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먹었다가 죽어갔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10명이 함께 독초를 먹고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생존 방법도 달랐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곡식을 비축해 두었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에게 주던 조차를 이제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양반가라도 해마다 기근이 계속되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토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헐값에 토지를 넘기고 그 돈으로 곡식을 샀습니다. 이렇게 몰락하는 양반가가 늘어났습니다. 평민들은 품을 팔았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서 부자들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은 곡식 한 돼. 그것으로 가족이 하루를 버텼습니다. 일 시켜주십시오. 제발 일만 시켜주십시오. 부자들의 집 앞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힘센 장정들이 선택되었고 노약자들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늘을 들고 옷을 지었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바느질해서 옷 한 벌을 완성하면 곡식 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산에 가서 힘들게 나무를 해야 나무 한 짐을 지고 내려와 팔면 곡식 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자기 몸짓만 한 나무짐을 지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천민들은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 보릿고개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구걸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그들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곡식을 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모두 오너라.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부자는 큰 솥에 죽을 끓여 나눠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곡식이 바닥났고 부자도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다시 산으로 들로 흩어졌습니다. 1543년 중종 38년에 감자가 처음 조선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고구마는 더 늦어서 영조 때인 1763년에야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이 구황작물들이 보급되기 전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 백성들의 보릿고개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무 껍질 죽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보리만 익으면 배불리 먹일게. 하지만 그 아이는 보리가 익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남자가 깊은 밤 초가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기력이 없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가 깨어났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망친 것을,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을.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남편이 처자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빈번하였다. 보릿고개는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함께 있으면 모두 죽는다는 생각. 차라리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인간의 본능이 가족애를 이겼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중종 14년 1519년의 기록입니다. 굶주린 백성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믿기 어려운 기록이지만 실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 그것도 자기 자식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아니, 그것을 배고픔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조 26년 임진왜란 이듬해의 기록은 더 참혹합니다. 길에서 쓰러진 시신을 베어 먹는 자들이 생겼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먹기도 하였다. 인간성의 마지막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굶주림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젊은 남자가 노파를 죽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파였습니다. 그 남자는 노파의 살을 베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이웃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관가에 신고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노파 아니었소. 나는 식구가 5이요. 포졸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법대로라면 사형이었지만 굶주린 백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곤장만 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내일이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파는 일도 흔했습니다. 딸을 팔아 곡식을 샀습니다. 10살, 12살 어린 딸들이 부잣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거나 첩이 되거나. 부모는 눈물을 흘렸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살아만 있어다오. 딸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뒤돌아보며 울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팔렸습니다. 장정으로 자란 아들은 광산으로 팔려갔습니다. 금광, 은광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는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길가에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혹시 누군가 주어서 키워주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 시절에 누가 남의 자식을 키울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은 대부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영조 29년 1753년 의뢰대기근 때의 기록입니다. 길에 버려진 아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나 거두는 이가 없다. 서울거리에도 버려진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관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수레에 실어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어린 자식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닥쳤을 때 그녀에게는 곡식이 한 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먹으면 사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곡식을 아이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어미는 괜찮다. 아이들이 먹는 것을 지켜본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뜯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흘 후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곳간을 열어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소. 하지만 그 양반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혼자 배불리 먹겠소. 함께 나누어 먹다가 함께 죽는다면 그것이 도리요. 결국 그 집도 가을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백성 중 상당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양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7살 아들과 5살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염병으로 죽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닥쳤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 부자가 말했습니다. 딸아이를 내게 주시오. 종으로 삼겠소. 그 대신 곡식 3달치를 주겠소.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3달만 버티면 보리가 익습니다. 아들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안 됩니다. 우리 셋이 함께 살거나 함께 죽겠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캤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발이 부르텄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몰래 곡식을 조금씩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 노인 자신도 굶고 있었지만 어린 것들을 보니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릿고개는 인간의 양면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비열해지기도 했고 가장 숭고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까지 잡아먹었고 어떤 이들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비극도 감동도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세종 12년 1430년 4월 임금이 급히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경기도에서 2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니 어찌 된 일이냐? 전국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모두 기근이었습니다. 대신들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상감마마, 나라의 곡식도 거의 바닥이 났사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도 굶주렸습니다. 왕실의 곳간도 텅텅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진율청을 설치했습니다. 임시 구호기관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파악하고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내 탕금을 풀어라. 왕실의 재산이라도 백성을 구해야 한다. 세종은 자기 개인 재산까지 내놓았습니다. 왕비의 폐물도 왕자들의 재산도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곡식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의 백성을 구하기에는 왕실의 재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근본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1445년 구황 차료를 편찬하게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전국을 돌며 먹을 수 있는 식물 414종을 조사했습니다. 독성 유무를 확인하고 조리법을 정리했습니다. 백성들이 산과 들에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하라. 책은 각 고을에 배포되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은 먹어도 되고 어떤 풀은 독이 있다고. 황곡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봄에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줍니다. 가을에 수확하면 이자를 붙여 갚게 했습니다. 이자는 1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부패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횡령을 했습니다. 원래 10말을 빌려줘야 하는데 5말만 주고 10말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5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이자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0%가 20%가 되고 30%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봄에 1말 빌리고 가을에 1말 반을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황곡은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에서 수탈하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의 일입니다. 황곡의 폐단이 극심하다. 당장 시정하라.
정조는 직접 나섰습니다. 황국 장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횡령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파직시키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백성들이 스스로 곡식을 저축하게 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보릿고개에 나눠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를 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을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사창에 넣겠습니까? 영조 때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1763년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것입니다.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하니 백성들에게 보급하라. 고구마는 구황작물로 완벽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고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한 떼기 밭에서 쌀의 3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급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낯선 작물을 경계했습니다. 재배 방법도 몰랐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19세기 들어서였습니다. 감자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중종 38년인 1543년에 처음 기록이 나타나지만 널리 재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구황작물들이 보급되기 전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세종은 구황 차료를 만들었고 정조는 황곡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으며 영조는 고구마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농업 생산성 자체가 낮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장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의 부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유를 위해 내려온 곡식을 횡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굶주린 백성 앞에서 곡식 장부를 조작하는 관리들, 그들도 살아야 했던 것일까? 한 고을 수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율청에서 받은 곡식을 제대로 나눠주었습니다. 한 톨도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녹봉까지 털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리석네. 다른 수령들은 다들 챙기는데 자네만 손해본 거 아닌가? 그 수령은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목숨값과 바꿀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관리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파직되었습니다. 청렴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보릿고개와 싸웠습니다. 여러 제도를 만들고 구황작물을 들여오고 책을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보릿고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일어났습니다. 1963년 봄, 경상북도의 한 산골 마을, 70살 할머니가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이 길을 걸었으니까, 보릿고개가 올 때마다 이 산에 올라 나무를 캤으니까, 올해도 또 왔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라가 생겼어도 보릿고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보릿고개는 조선시대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쌀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은 잡곡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공출이다. 순사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숨겨둔 쌀까지 뒤져서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은 쌀 한 톨 남기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조선에서 매년 수백만 석의 쌀을 가져갔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과 콩깻묵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건 사람 먹을 게 아닌데.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원래는 소나 돼지 먹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영양식이라며 조선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농토는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보릿고개는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보릿고개는 조선시대 못지않았습니다. 거리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넘쳤습니다. 전쟁고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습니다. 아저씨, 밥 좀. 5살쯤 된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나 배고팠으니까, 줄 것이 없었으니까. 농촌은 더 심각했습니다. 1963년 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500만 농가 중 300만 가구가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체 농가의 60%였습니다. 신문에는 매일같이 아사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일가족 4명 아사, 전남 구례군 노인 굶어 죽어. 정부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들여왔습니다. 밀가루와 옥수수, 그것으로 구호 식량을 만들어 배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식량 증산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농촌 근대화에 나섰습니다. 품종 개량, 비료 보급, 농기구 개선, 통일벼를 개발했습니다. 한마지기에서 수확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쌀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1960년대 초 300만 톤이던 쌀 생산량이 1970년대 말에는 6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고향에 보냈습니다. 1978년 봄, 어느 농촌 마을, 한 노인이 밭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초록색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릿고개가 없구나.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봄인데도 굶지 않아도 되는 것이, 쌀이 남아도는 것이.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 보릿고개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부터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봄의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합니다. 나무 껍질을 먹었던 기억, 형제가 굶어 죽었던 기억, 어머니가 굶으시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시던 기억. 얘들아, 밥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밥을 계속 권합니다. 손자들은 배부르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더 먹으라고 합니다. 왜일까? 자기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아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니까. 2024년 오늘 대한민국은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쌀이 남아서 정부가 비축미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길거리에는 편의점이 넘쳐나고 24시간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배달앱을 누르면 30분 만에 음식이 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봄만 되면 굶주렸다는 것을, 나무 껍질을 먹으며 버텼다는 것을, 자식을 팔거나 버려야 했다는 것을, 그 시절을 겪은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의 손주 세대인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할머니,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보릿고개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남아야 합니다. 풍요로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희생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먹는 이 밥 한 숟가락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진 보릿고개. 그 500년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에 감사해야 합니다.